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 과정을 공부했었어요. 이제는 마지막 최종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그럼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이 등기 파트는 지적 파트가 있고 등기 파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등기가 어려우니까 등기부터 먼저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6페이지네요. 그죠? 자, 하나하나 접근을 해 보도록 하죠.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등기의 효력이죠. 그죠? 우리는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요. 이 종국 등기는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 이게 종국 등기고,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예비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가등기는 예비 등기고 나머지 등기는 종국 등기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이 종국 등기의 효력은 크게 7개죠. 그죠? 처음에 물건 변동의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신력은 부정을 하죠. 그죠? 그럼 이 7개를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그럼 처음에 여기 보니까 물건 변동의 효력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시험에 출제인이 지문으로 띄워요. 그러면 이 3개 문장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처음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일어났죠. 그럼 만약에 17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이건 10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 말은 제가 10시에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등기가 끝나는 것은 17시예요. 그럼 17시에 등기가 끝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이거는 지문으로 띄워요. 그러면 여기서 접수한 때가 언제냐? 이게 전산정보 처리록에 저장된 때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쓰든 틀린 지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합친 글자가 3번에 보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전산정보 처리록에 저장된 때 이게 접수된 때거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접수된 때라는 표현을 써도 되고 전산정보 처리록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은 출제인이 시험에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순위 확정의 효력도 역시 출제인이 시험에 띄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맞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같은 구라는 게 갑구, 을구, 구가 같았을 때는 순위번호, 구가 달랐다 이러면 갑구와 을구죠. 접수번호 이렇게 돼요.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여러분들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돼요. 그러면 종은 주를 따라가죠. 따라서 부기등기는 주등기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럼 이제 4번이 핵심이에요. 4번에 보니까 구분 건물에서 대리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중 여기서 해당 구죠. 그죠? 이 해당 구라는 게 갑구, 을구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대지 사용권이 있죠. 이 대지 사용권은 크게 2가지로 나누죠. 하나가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수도 있고 대지 사용권이 지상 전세 임차권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은 갑구해야죠. 지상 전세 임차권은 을구해야 합니다. 을구. 그러니까 이 2개가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갑구, 을구니까 구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접수번호로 간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자리에 순위번호라고 쓰면 X가
되고 접수번호라고 쓰면 O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정력이네요. 여러분들 이 작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33회 때 추정력이 시험에 출제인이 시험을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추정은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추정력이 있냐 없냐 OX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정력은 갑구, 을구에서만 인정을 하죠.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죠.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인정하는 것이거든. 따라서 예비등기인 가등기에서는 추정력이 없다.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다.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다.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죽은 자잖아요. 그럼 작년에 시험에 답이 이거였어요. 그럼 사망한 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냐?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요.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어떤 부동산이 세종대왕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다면 그걸 세종대왕을 소유자로 볼 것이냐? 세종대왕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추정력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의 추정력을 해석을 할 때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요건의 완화입니다. 여러분들 법을 배울 때 적법이 있고 위법이 있어요. 적법은 손대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법에 적합하니까 손댈 게 없어요. 위법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 이 말. 그럼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은 이 정도는 봐주겠다 이게 유효, 봐줄 수 없다 이게 무효입니다. 따라서 유효, 무효를 물었을 때는 전제가 위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적법이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유효다 이러는.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이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면은 대상은 만들었어요. 등기부는 안 만들었어요.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를 했다.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을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답니다. 없다. 없는데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죠.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죠. 이래 해도 을이고 이래 해도 을이에요.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만약 등기를 이렇게 한다면 갑은 보존등기 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매매를 했으니까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을은 샀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등기를 이렇게 하면은 세금을 3번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세금은 한 번밖에 거둘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없는데 해버렸다면은 이미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세금만 별도로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유효죠. 그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비상속인 명의에서 직접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흔히 말하는 중간 생략 등기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험에는 이것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러니까 무효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3번째 보면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의 원 등기죠. 사실은 자 여기에서 정려를 했는데 정려 매매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매매로 등기했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냐? 유효.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유효죠. 여기도 유효죠.
여기도 유효죠. 근데 여기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요건의 완화가 시험에 딱 뜬다면 모르겠거든 전부 다 유효입니다. 그러나 무효가 하나 있죠.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안 된다. 요것만 딱 이해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효 등기의 유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무효 등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등기가 무효다. 유용은 다시 써먹는 겁니다. 이 무효 등기 유용은 권리의 등기 갑구 얼구죠. 그죠? 갑구 얼구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표제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 멸실 등기가 나오거든. 멸실 등기는 어디다가 하느냐? 표제부에 한다. 그럼 표제부에는 무효등기 유용이 안 되죠. 그죠? 예를 간단하게 들어본다면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그럼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이 등기부를 폐쇄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등기부는 폐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똑같은 집을 다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새 집을 지었으니까 소유권 벌어넘기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이미 해난 이 등기부를 다시 써먹을 수 있냐? 그거는 안 되죠. 여러분들 이 등기부는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이지 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시 써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거창하게 설명하라고 했지만 출제위원회의 궁극적인 답은 마지막을 물어요. 유효냐 무효냐 할 수 있냐 없냐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갔어요. 이 2장에서는 우리가 뭐를 배우느냐면은 등기소와 등기관과 등기부를 배웁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등기소와 등기관이 나오거든. 이거는 이제 시험에 출제를 잘 하지 않아요. 단순 암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단순 암기라는 말은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가 누구냐? 상급법원의 장, 등기사무의 위임권자, 등기사무의 정직권자, 등기부의 복구 손상방지권자 누구냐? 대법원장. 그 다음에 등기관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그러면 등기관의 재정보죠. 여러분들 등기관이 업무를 하다가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정보증에 가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재정보증의 운영권자가 누구냐? 법원행정처라. 이거는 단순 암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등기부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 딱 출발을 하면은, 우리나라 등기부는 협의의 등기부가 있고, 광의의 등기부가 있죠. 그죠? 협의의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다며 별개에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등기부는 넓은 의미로 이런 것들도 등기부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에는 이 위에 오른쪽을 보면 도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요거는 작년도 기출문제 답이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전부를 빌릴 수 있고 일부를 빌릴 수 있죠. 우리가 한 필지 전부를 빌릴 수 있지. 한 필지 일부를 빌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일부자가 딱 들어가면 항상 도면을 첨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우리를 속일 때는 이 도면을 부동산 일부 하면 도면하면 O입니다. 대장이라면 X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탁 원부죠. 그죠? 그러니까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를 작성하라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부동산을 1개 맡길 수도 있고 10개 맡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신탁 원부는 부동산이 10개라면 신탁 원부도 10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신청 정보가 나오고 순위번호가 나오고 신탁 원부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서는 하나죠. 그죠? 하나. 순위번호는 하나죠. 그죠? 하나. 그러나 이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 부동산을 10개 맡기면 신탁 원부도 10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있죠. 여러분들 목록이라는 말 속에는 부동산이 여러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한다. 그러면 물을 때는 주로 이거를 물어요. 누가 작성을 하느냐 이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작성을 하느냐 등기관이 작성을 하느냐 등기관이 작성을 합니다.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매매 목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즉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때는 부동산 1개를 매매하더라도 매매 목록을 작성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시킬 건 이거죠. 우리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거든 하는데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죠. 그죠?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죠.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의 등기부가 부담스러워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키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집합 건물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아파트 빌딩입니다. 강남대로 양 사이드에 많은 빌딩이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집합 건물이고 잠실 아파트 단지, 반포 자이 아파트 단지 그런 게 전부 다 집합 건물입니다. 그럼 이때 2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여기에 토지가 있지. 그 다음에 건물이 있지. 맞죠? 그러면 이 토지이라면 토지 등기부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건물이라면 건물 등기부가 있겠죠. 그죠? 이 건물 등기부를 다시 2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일동이 있고 하나는 전유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일동이라는 건 이게 일동이고 전유 부분은 이게 전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을 이럴 때 일동과 전유 부분의 차이가 무엇이고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차이가 무엇이고 이게 핵심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파트 등기부가 있다면 일반 등기부도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에 출제인이 주로 내는 거는 아파트 등기부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먼저 일반 등기부 단독주택 토지 등기부를 먼저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이때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이 표제부는 토지 등기부의 표제부,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집합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다르죠. 그죠? 그러나 이 갑구와 을구 양식이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을 낼 때 이 표제부와 갑구, 을구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일단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 여기에 갑구, 을구가 있어요. 그러면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라고 부르죠. 갑구, 을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라고 불러요.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을 기록을 하죠. 갑구, 을구에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그러면 핵심은 이 접수번호는 갑구, 을구에는 기록을 하지만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만 기록을 하고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걸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자, 이게 나왔죠.
일동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이렇게 나왔죠. 그럼 제가 좀 전에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있다면 이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은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죠? 그럼 우리 간단하게 보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101동이 이거죠. 그죠? 이거 1701호가 이거죠. 그죠? 그럴 때 아파트는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갑구 을구는 모양이 다 동일하다고 그랬죠. 표제부는 달라요. 그러면 이 101동의 표제부와 1701호 전유 부분의 표제부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1동입니다. 여기 1701호 전유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표제부에 기록을 하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을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집합 건물은 이렇게 말하죠.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리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을 표시한다. 이 두 개를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집은 건물의 명칭이 있고 건물 번호가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 소재죠. 소재. 100이 지번이죠. 지번.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이잖아요. 결론은 101동의 소재 지번과 1701호의 소재 지번은 동일하다며. 동일하니까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번호는 같이 들어가요. 여기서 번호는 101동이 번호고 여기는 1701호가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니까 구분 건물 등기일에는 일동 건물이라는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이게 이 그림이죠. 그죠? 집합 건물은 일동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죠. 그죠? 두 개.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이때 표제부의 기록사항을 꼭 기억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OX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랍니다. 등기 기록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죠. 이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명칭, 번호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 표제부는 단독 신청을 하죠. 그럼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몇 월 이내에 신청하느냐? 1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소재 지번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나오는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은 신청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1월입니다. 그 다음에 표제부는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이라는 말은 권리자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의무자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인감을 제출하지 않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아요. 왜? 인감과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년 전에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났냐면 부동산 표시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라는 말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은 갑구, 을구에서
권리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표제부,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서가 없어요.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라고 하고 갑골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죠. 따라서 표제부의 표시번호는 표제부에, 순위번호는 표제부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순위번호는 갑구, 얼구에서 쓰는 말이죠.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기록을 하지만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자, 지금부터 딱 정리합니다. 표제부에는 가등기할 수 없다. 부기등기할 수 없다. 추정력이 없다. 무효등기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의 특징 여기에 나와 있는 7개를 기억해 두시면 문제풀이에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의 관리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 역시 있잖아요. 딱딱딱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 보존을 묻는지 반출을 묻는지 열람 발급을 묻는지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반출이 나오죠. 보존이 나오죠. 열람 발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의 부속 서류거든. 그럼 여기서는 등기부를 딱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그럼 등기부와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반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거든. 이거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반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을 때 등기부를 묻는지 신청 정보를 묻는지를 구별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신청 정보는 5년 보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손상 방지. 여러분들 등기소 안에 있는 등기부가 분실이 되지 않도록, 멸실이 되지 않도록 방지를 취해야 될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등기부, 우리가 등기부에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서열이 3등째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아랫사람한테 위임을 해놓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부에 관련된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해놓고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에 관한 업무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열람 발급입니다. 그럼 열람 발급 이렇게 놓으면 첫 번째, 자, 이거를 제목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를 묻는지를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등기 기록이나 폐쇄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폐쇄 등기 기록은 옛날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등기 기록이 하나,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럼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된다. 이래놨죠. 그럼 여기서 조심할 때 발급은 안 된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열람만 됩니다. 발급은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는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들고 가야 돼요. 여기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갈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폐쇄 등기 기록이 나올 때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전부 증명서는 등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부 증명서는 초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폐쇄 등기 기록은 전부 증명서는 발급이 됩니다. 일부 증명서는 발급이 되지 않아.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무인 발급기라는 게 들어보신 적 있죠? 무인 발급기는 자판기로도 등기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럴 때 자판기로 발급받을 때 역시 전부 증명서는 발급이 됩니다. 일부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신탁, 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열람 발급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발급한다. 그러니까 신탁, 원부, 공동담보목록, 매매 목록, 도면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되는데 단서가 붙어요.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그러면 도면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아파트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 도면은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아파트 등기부 발급 받을 때 그 아파트의 도면도 발급해 주느냐? 가만히 있으면 발급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파트 등기부 발급 받을 때 나는 이 아파트의 도면도 필요하니까 도면도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의사표시하면 발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제위원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네 개를 다 쓰면 틀릴 사람 없어요. 근데 네 개를 다 안 씁니다. 한 개만 딱 씁니다. 그냥 이걸 이렇게 딱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되겠죠.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발급한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분 건물이네요. 자, 구분 건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구분 건물의 가장 전형적인 애는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 자, 풀어볼게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구분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일동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할 수 있다라는 말과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구별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돼요. 그럼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그거는 자유다 이 말입니다. 자유. 그래서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니까 이래 나와 있네요. 자, 요렇게 풀어보도록 하죠.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 소유권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 신청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라면 이 표시에 관한 등기를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면 X가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인데 허가받아가 5층을 올린 거예요. 5층을 이렇게가 올린 거예요. 올려가 여기에 501호를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수 있냐? 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비구분 건물인데 5층을 올려가 다른 사람한테 분양했죠. 그러면 이게 구분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동의 표제부가 나와야 되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얼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501호를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벌어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벌어넘기를 할 때 이게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일동의 표제부도 만들어야 돼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501호의 소유권 벌어넘기 할 때 요 표제부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제부 등기도 같이 신청한다. 이게 동심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표시에 관한 등기 이래 나오죠. 이게 부동산 표시고 표제부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표시라고 쓰면
권리라고 쓰면 뭐다? X. 그 말만 조심을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 건물에 관하여만 소유권을 맞췄을 때 현재 구분 건물 소유민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출제인이 물을 때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핵심을 딱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은 집합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없어요. 이 분리 처분할 수 없는 거는 대지권 등기를 하면 분리 처분이 안 됩니다. 대지권 등기하기 전에는 분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말이죠.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지권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건물만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속할 수 있냐? 대지권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대지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 지문으로 띄우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도 지문으로 띄웁니다. 구분 건물에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구분 건물 소유자가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변경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등기의 원칙은 당사자 신청입니다. 그럼 당사자의 반대가 제3자지. 맞죠? 그럼 제3자가 얼마든지 대신해 줄 수 있다. 이게 대위 신청이잖아요. 그러면 집합 건물을 공부를 딱 할 때는 아파트거든. 아파트는 표제부를 공부를 합니다. 갑골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 갑구, 을구는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갑구, 을구의 변동이 있다면 개인이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아파트의 표제부는 개인 게 아니죠. 공동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성질은 개인의 성격이 강하느냐 공동의 성격이 강하느냐 공동이죠. 그러니까 항상 표제부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 표제부의 변동은 아파트 주민 전체가 가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 혼자 가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럼 핵심을 딱 잡을 때 집합 건물은 표제부만 딱 넣으면 전부 다 대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대위 신청. 주민 대표자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보는 쪽이거든.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갑구, 을구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표제부 등기는 불이익 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줘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대지권 변경이죠. 가장 쉬운 예로 대리권이 지상권일 수 있지. 그럼 이 대리권이 지상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변경 등기 해야 됩니다. 이 역시 출제유는 마지막 여기를 갖고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을 때는 대리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죠. 이 집합 건물은 답은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은 하나다. 하나. 그 말은 이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자동으로 미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을 때죠. 그럼 없을 때가 있다면 있을 때가 있지. 그 말은 이 등기가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있다면 그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는 미치지 않지. 그런데 건물에만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그 건물에 대한 효력은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역시 이것도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그냥 핵심은 이렇게 합니다.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기네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키를 딱 잡을 때 대지권 등기는 2번 한다 이게 나와요. 우리 공시법 시간에 등기를 2번 하는 건 2개죠.
지역권 등기를 2번 하고 대지권 등기를 2번을 하는 거라.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대지권 등기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냐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한다. 이런 표제부는 단독이죠. 그죠? 그러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 구 여기서 해당 구가 갑구 을구죠. 그죠? 을구 등기관이 뭘 하느냐 직관 꼭 구별해야 돼요. 그럼 시험에는 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래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한다.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 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고 기억해둬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리처분인데 자 이렇게 옵니다. 먼저 들어갈 때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단독주택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죠. 이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집합건물이 있어요. 집합건물이 있어요. 답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되죠. 그죠? 그러나 집합건물은 여기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되지 뭐다 않는다. 그럼 만약에 요 1701호에 사는 사람을 갑이라고 봐요. 그러면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죠. 이 대지 사용권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럼 이 소유권은 여기에 사는 사람이 이 땅을 공동 소유하죠.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을 거예요. 지분. 그럼 지분이 만약에 5000분의 77이다. 그 말은 이 땅의 면적은 5000이고 그중에 17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해됩니다. 이때 이 1701호 소유자 갑이 1701호를 을에게 매매하면 갑이 갖고 있던 이 지분도 을에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따로 갈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문자로 말하면 건물만 소유권이 전할 수는 없다. 토지만 소유권이 전할 수는 없다. 건물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 말은 1701호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이 지분에도 자동으로 저당권이 들어가죠. 그래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이리 났죠. 토지 소유권이 대리권일 때 이렇게 나왔죠. 토지만 소유권이 전할 수 없다. 저당권할 수 없다. 그 밖에 여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이 저당권 그 밖에 요게 가압류죠.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할 때 이 1701호만 매매 안 됩니다. 1701호만 저당권 안 되죠. 요 지분만 소유권이죠. 지분만 저당권, 지분만 가압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대리권이 등기된 구분이 된 게 토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여기에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에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다면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 토지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것만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냐? 그럼 빌려주면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있죠. 땅을 빌려줬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토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로 치면 1장, 2장을 공부를 했어요. 이 1장, 2장은 시험에 출제할 확률은 2년에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 3장을 배우게 되는데 이 3장은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3장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고생을 했어요. 쉬도록 하죠.